이번 세션이 수술에 관련된 것이고 김유석 교수님께서 먼저 유방 보존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의대 김유석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조선대는 광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환우분들 뵈니까 너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드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유방 수술 중에 유방 모양을 보존을 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유방 보존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방 보존 수술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바로 뒤이어서 우리 정승필 교수님이 아주 고대부터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방 수술의 효시는 근대 유방 수술의 효시는 1894년에 사진에서 보시는 이 할스테드 선생님이 했던 근치 유방 절제술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까지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유방을 포함해서 조직을 광범위하게 제거할수록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그림의 모식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유방의 해부도입니다. 모식도인데 보면 그때 당시의 수술은 유방을 덮고 있는 피부와 함께 유방 조직 그리고 유방 조직 아래의 가슴 근육들까지 모두 다 절제를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육도 없어지고 모든 조직들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형태학적으로도 너무나 보기가 싫고 또 그 합병증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던가 혹은 림프 부종이 온다던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정승필 교수님이 발표하실 내용입니다만 이제 근치 유방 절제술에서 명칭을 이제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로 바뀐 조금 더 세련된 수술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가슴 근육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은 보존을 하고 이 유방을 덮고 있는 피부의 일부와 유방 조직 그리고 겨드랑이 임파선만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면 이 유방 모양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은 이제 유방의 역할 자체는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지만 저는 남성입니다만 이 유방이라고 하는 기관은 단순하게 그런 모유 수유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여성들에 있어서 신체상을 결정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유방 모양을 보존을 하고 하면서도 유방암은 이렇게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유방의 모양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유방의 단면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의 근본적인 역할 자체는 모유 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유를 만들어내는 부분인 소엽 그리고 만들어진 모유를 유두까지 전달을 하는 유관 그리고 유두 이 부분에서만 암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생긴 이 부분은 피부 아래쪽의 지방 조직인데 이런 지방 조직들에서는 사실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그럼 제거를 해보자. 유방 모양을 보존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암이 생기게 되면 그 위쪽에 절개를 해서 암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넓게 제거를 하되 유방의 모양을 보존하는 그런 수식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수술 받으신 분인데 어때요?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죠. 어느 쪽 수술했는지. 네.
자세히 보면 왼쪽에 여기 수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완벽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100%까지는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양쪽으로 이렇게 그 대칭을 맞춰주고자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죠. 뭐 이렇게 치료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꼭 수술뿐만이 아니고 약을 쓰는 것도 저는 2년만 하면 안 되나요? 뭐 5년만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뭐 조금 농담 섞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수술이라든가 치료들은 어머님이 이렇게 김치 담글 때 손맛으로 하듯이 뭐 의사 개개인의 뭐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대규모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치료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방 보존 수술이 가능하게끔 한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유방 수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그 임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20년간 이렇게 환자분들을 수술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과연 재발이라든가 생존이라든가 이런 거에 수술 방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대규모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연구에서는 세 군으로 나눠서 기존에 하고 있던 유방을 전부 다 절제하는 전절제술을 받으신 분,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방의 혹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수술만 하신 분, 그리고 그렇게 유방 보존 수술하고 나서 여기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한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군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 각각의 군에 들어가는 환자들의 수를 참 균형 있게 잘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유방 보존 수술만을 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한 경우에 비해서 재발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유방 보존 수술 받으신 분 있으시겠지만 어때요? 수술하고 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방사선 치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유방암이면 요즘에는 유방 모양을 보존하고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과 더불어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유방 보존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들을 도출을 했고 또 보시면 이제 이 유방암이 재발이라든가 혹은 다른 쪽으로 전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살펴봤을 때 전부 다 절제를 한 경우에 비해서 유방 보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 치료의 성적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계속해서 시행이 됐고 유럽의 한 그룹에서 이제 그간에 계속해서 시행이 되었던 이런 임상 연구들 17개의 임상 연구들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처음 연구와 비슷하게 유방 보존 수술만 한 경우보다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 준 경우에 있어서 재발률을 크게 낮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유방암 관련 사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조금은 이게 자극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보면 유방암 관련 사망률을 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뭔가 재발이 많으면 그만큼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 방사선 치료를 추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극명하게 좋음을 알 수가 있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방에 암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부분이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일단 갔다는 이야기는 아주 초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 겨드랑이 임파선 전이가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극명하게 오히려 없는 경우보다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명확하게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립암센터의 그 치료 공고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글씨가 좀 작죠. 보면 이제 유방 보존 수술의 금기증,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방 보존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절대적인 금기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상대적인 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절대적인 금기증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 보존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방사선 치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금기증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임신 중에 이렇게 유방암이 걸리게 되면 이런 방사선 치료 자체가 태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기형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중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유방 보존 수술이 좀 불가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 건강검진할 때 항상 찍는 유방 촬영 사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뿌려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미세 석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거 암 씨앗입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그 미세 석회화가 조금 넓게 분포를 해서 이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유방의 모양이 크게 이렇게 변형이 온다던가 함몰이 생긴다던가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될 경우에는 역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유방 보존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암을 제거를 하고 나서 암의 가장자리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 우리가 응급으로 보는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암이 없이 깨끗이 잘 제거됐다,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 예기치 않게 수술 전에 MR이랑 모든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장자리에 암이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나오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떼다 보면 이제 또 유방 모양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유방 보존 수술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대적인 금기증은 이전에 가슴 쪽에 어떤 이유로 방사선 치료를 한 병력이 있다던가, 혹은 피부 경화증이나 루푸스 같은 이런 유방하고는 좀 별개의 질환이지만 이런 결체 조직 질환이 있었을 때가 이제 상대적인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어렵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암은 깨끗하게 제거를 하되 유방의 모양을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 전에 초음파라든가 뭐 유방 촬영이라든가 MR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암 덩어리 주변에 아주 미세하게 암 씨앗들이 조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방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뭐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들한테 암은 아니지만 흔하게 생기는 섬유손종이라든가 이런 양성 질환들에서는 홍만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유방암에서는 이렇게 우리 이런 정밀한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미세한 암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홍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조금 넓게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 조금 제거를 하게 되면 암 씨앗을 남겨놓는 수술이 되죠. 이거 뭐 그냥 생각해 보시기에도 너무 엉터리 수술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암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술 후에 재발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암 덩어리와 함께 일부의 그 정상 조직을 조금 포함해서 모양이 변형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안전하게 한다고 암 크기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정상 조직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버린다든가, 혹은 암이
유방 크기에 비해서 암이 굉장히 큰데 그래도 유방 모양을 남기고 싶어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때요? 왼쪽 사진에 비해서 어느 쪽 수술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유방 보존술보다는 이제 전절제를 한다든가 뒤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보건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유방암 학회에서 해마다 유방암 백서라고 해서 저희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통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봤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이게 이제 가장 아래쪽이 연기, 흔히들 알고 계시는 제자리 암종 상피내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연기암들이고 위로 갈수록 1기, 2기, 3기, 4기 이런 분포도를 봤을 때 어때요? 딱 보시기에도 연기와 1기암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초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서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 도표가 그래프가 이제 유방 부분 절제를 한 숫자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유방을 전부 다 절제한 도표입니다. 보시면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방 보존 수술이 훨씬 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혜택도 있겠지만 최근으로 오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꾸준히 해서 이렇게 암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병원에 오셔서 암이 이렇게 왜 어떻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궁금하시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많이 진행을 하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없이 조용히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셔서 이렇게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빨리 발견을 하는 것이 이렇게 완치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방암 백서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첫 번째 유방 검진을 해본 적이 있는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비율을 조사를 한 거고 바로 아래의 유방 검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고하고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꾸준히 이렇게 검진을 하는 비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검진을 한 것이 이제 유방암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고 또 이렇게 조기에 발견이 될수록 유방의 모양을 보존하고 수술하는 유방 보존 수술의 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생긴 게 어쩔 수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